경희의료원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의료원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도심권 50플러스 센터가 함께하는 랜선 건강교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진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이선희입니다. 요즘 대기 오염이 나빠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폐암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폐암과 관련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또 폐암의 명의를 모셔봤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이승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또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에서 폐암을 진료하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폐암 환자들이 좀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폐암 환자분들이 요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해서 또 여성 폐암, 비흡연자 폐암이 많아지고 있어서 네. 폐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 폐암 전반적인 그 폐암의 진단 방법, 또 치료 방법, 예방 전반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팅창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경희의료원 랜선 건강교실을 치시면 지금 이 시간과 실제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경희의료원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곳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교수님의 상담을 들으실 수가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폐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발생 빈도도 높아서 남성이 2위, 여성이 또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예후가 좋지 않아서 미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요즘같이 대기 오염과 또 매연이 심해지면 폐암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럼 교수님, 폐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폐암이란 어떤 병인지 저희가 일단 폐암이 생기는 병이다 알고 있는데 폐암이란 어떤 병인가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위암, 대장암, 간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 폐 조직의, 폐 실질, 그 다음에 기관지, 기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런, 모든 폐 조직의 일부 세포들이 증식해서 만들어지는 암이다. 암, 악성종양 이런 거를 이제 폐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폐에 생긴 암은 무조건 폐암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암이 있는 간암이나 대장암이나 위암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암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폐에서 생긴 암이 아니라 다른 장기 암이 폐로 떨어져 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이성 폐암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폐암과 전이성 폐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벌써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폐암의 초기 증상과 관련해서 폐결절, 폐종양, 폐암의 차이가 무엇인지요라고 K라는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폐암이 이제 무서운 이유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검진 하시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이제 기침을 하시는데, 기침이 3주 이상 되었다, 한 달 이상 되었다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우연히 폐에서 혹이 발견이 돼서 조직검사 후에 이 폐암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무증상이 제일 많고, 있다고 그러면 기침, 아니면 기침하다가 피가 나오는 객혈, 아니면 이제 기관지를 누를 정도로 암이 커졌을 때는 호흡곤란, 네. 이런 것들로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폐결절이라는 또 용어가 있고, 네. 폐종양이라는 용어가 있고, 폐암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 다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폐결절이라는 것은 이제 폐에 있는 조그만 혹 같은 것을 이제 폐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폐결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혹을 결절이라고 통칭을 하고요. 폐종양은 결절보다는 좀 큰 혹을 얘기를 합니다. 작은 종양은 결절, 큰 혹은 이제 종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폐종양 중에서 그냥 가만히 놔둬도 특별히 커지지도 않고 문제를 안 일으키는 종양은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요.
네. 폐 종양 중에서도 커지고 그다음에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해서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종양은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 요 폐 종양 중에서 악성 종양을 폐암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명쾌하게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K치처럼 여러분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승현 교수님께서 또 상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채팅창에 들어오시기가 어렵다면 유튜브에 경희의료원 랜선 건강교실을 검색하시면 바로 이 시간에 들어오셔서 또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폐암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암 통계를 매년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2020년도 통계를 보시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암 환자가 1년에 약 3만 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네. 전체적인 암 발생 순위에서 한 2위 정도를 차지하는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암이 되겠고요. 남녀로 구분해서 보자면 이제 인구 10만 명당으로 따졌을 때 남자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한 80명 정도, 여자에서는 한 40명 정도 발생하는 암이 되겠고, 남자에서는 발생률 1위 암이 바로 폐암이고요. 네. 여자에서는 이전 통계에서는 발생률 5위였는데 최근 통계에서는 발생률 4위로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면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망률도 높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폐암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된다면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시면 맨 처음에 있는 암이 바로 폐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3만 명 정도 1년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19,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압도적인 숫자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환자들 가장 중요한 게 5년 생존율을 저희가 따지는데 5년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 가장 이제 치료하기가 힘든 암이 췌장암이나 담도암이 되는데 네. 그 다음으로 안 좋은 암, 위험한 암이 바로 폐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김영희 씨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폐암 진단 후에 전이가 되면 수술이 어려울 것 같은데 수술이 어려우면 항암 치료를 받아보는 게 맞는 걸까요? 이 내용은 교수님께서 후반부에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고 네. 김영희 씨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뭐 가족이나 주변 분들 중에서 폐암이 진단된 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암이 전이가 됐다고 그러면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근데 네. 요즘은 이제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치료 방법이 발전을 하면서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이가 한 3군데에서 5군데 미만이면은 폐에 생긴 암을 절제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나머지 있는 전이 병변들은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해가지고 국소적으로 치료를 추가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신적인 항암 치료까지 들어가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전이가 있으면 수술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네. 전이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수술을 안 하는 것보다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증가된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어서 저희 병원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는 편입니다. 네. 폐암의 원인도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됩니까? 네, 폐암은 잘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담배일 담배죠. 겁니다. 예, 네. 담배로 인한 이제 폐암이 전체 폐암의 한 70% 정도로 70%나 차지합니까? 되어 있고요. 상당히 높네요.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담배로 설명되지 않은 폐암이 30% 정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담배가 아닌 어떤 원인이 폐암을 일으키느냐? 밑에 제가 열거를 해놨는데요. 여러 가지 생활 속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천장제를 이제 만들었던 석면, 네. 아니면 이제 중금속, 자동차에서 나오는 뭐 디젤 분진, 먼지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라돈 침대가 뉴스에 떠들썩 했었는데요. 라돈과 같은 방사선 물질. 요즘에 이제 봄에 공기가 되게 안 좋은데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대기 오염, 네. 이런 것들이 다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환자분들이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예를 들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폐섬유증 같은 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환자분들이 다른 이런 병들이 없는 환자들보다는 폐암의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폐 질환이 있으면 폐암을 또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가족력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서
폐암이 아니라 어떤 암이 있더라도 폐암의 리스크가 위험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암을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폐암의 위험도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기용 씨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60대 남성입니다. 4년 전부터 금연을 했는데 저설량 엑스레이에서 조금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암인지 암으로 진전할 확률이 있는지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어요? 질문에서는 이제 저설량 엑스레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마도 저설량 흉부 CT를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설량 흉부 CT는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폐암을 이제 조기 검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CT에 비해서 방사선 노출량이 적어서 비교적 안전하게 찍을 수 있는 CT다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라고 하고요.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는 조그만 결절 같은 암 초기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절이 있으면 결절의 모양이나 크기나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암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하고요. 거기서 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직 검사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만 가지고는 암이 뭐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큰 병원에 가셔서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기용 씨께 좋은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폐암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상세히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폐암의 원인의 금연이 7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으셨던 중년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폐암으로 진단돼서 많이 충격을 받고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30% 정도가 비흡연자에서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왜 이런 분들이 비흡연자,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에 걸리는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이제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볶음이나 뭐 튀김 이런 요리를 할 때 나오는 요리 매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쿠킹 흉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기에서 발암물질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암을 일으킨다라는 것들이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실내 공기 오염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집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폐암의 원인 이 될 수가 있고,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벽을 구성하는 이제 흙 아니면 시멘트 이런 거에서 라돈이 보이지 않게 새어 나오거든요. 이런 라돈도 비흡연자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되어 있고, 앞서도 언급됐지만 집안에 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폐암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 때문에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Say OES라는 분이 또 이렇게 재밌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한데 미세먼지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중요한 질문이고요. 미세먼지가 폐암의 원인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기 오염이 되게 심한데 이런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WH에서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제 폐암의 이제 고위험군, 특히 담배 피시는 분이나 암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반드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시거나 가능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집에 계실 때라도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봄철에 미세먼지가 제일 많은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입체적으로 예방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폐암의 그 비흡연자도 폐암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폐암도 유전이 된다고 하셨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가족 중에 특히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서 폐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폐암의 확률이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남성보다는 또 여성분들이 또 폐암 발생 위험이 더 높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폐암 환자가 있었다 네. 그러면은 아들보다는 따님들이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고 네. 담배를 가족력이 있는데 담배까지 피신다 이거는 거의 뭐 기름에다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폐암 발생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본인은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주기적으로 큰 병원 가셔서 폐암 검진 CT를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기침이나 가래, 각혈 증상이 없었는데도 폐암이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기침과 가래, 객혈, 호흡곤란 증상이 없어도 폐암 걸릴 확률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뵙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폐 이상이 있으면 제일 흔한 게 이제 폐렴인데요. 네. 폐렴이 있으면 기침도 나고 가래도 끓고 열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와서 폐렴을 진단을 쉽게 혹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도 네. 기침도 없고 뭐 가래도 없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다가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기침을 해서 감기가 좀 오래 가나 보다 하고 네. 우연히 병원에 왔는데 폐암 진단받으신 분도 있고요. 기침하다가 피가 조금 나와서 이상하다 피가 좀 나오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 오셨다가 또 엑스레이 찍어보고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폐암이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상당히 진행돼서 온 거다. 네. 증상이 초반에는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무증상이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기침이나 가래나 기침,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감기겠거니 기관지염이겠거니 간과하지 마시고 혹시 특히 담배를 피는 분이 계시다면은 혹시 폐암은 아닐까 꼭 의심을 해보고 병원에서 하다못해 엑스레이라도 한 장 찍어보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강력히 권유를 해드립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증상이 없는데 혹시 내가 폐렴이 아닐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네,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호흡기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침이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래가 있는데 3주 동안 개인 병원을 다녀도 전혀 호전이 없다. 아니면 점점점 나빠진다. 네. 이런 경우에 반드시 폐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폐암은 아니고요. 결핵이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폐암 말고 결핵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여러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폐 질환이 있을 때도 증상이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침이나 객혈이나 숨찬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계속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폐암일 수도 있고 폐암 아닌 또 다른 심각한 폐 질환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서 최소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이 나와서 말씀 이어서 드리면 폐암 증상이 꼭 호흡기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폐암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침, 가래, 숨참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최근에 경험한 어떤 환자분들은 목소리가 쉬어서 목소리가 변해서 이비인후과를 한 석 달 정도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까 목 쉰 이유가 폐암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1년에 몇 분씩 제가 보게 되는데 목소리가 잠긴다, 목소리가 쉰다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큰 병이기 때문에 폐암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비인후과가 아니라 큰 병원 가서 또 검사를 해 보셔야 되고요. 폐암이 이제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다 그러면 이럴 때도 이제 아주 폐암을 전혀 의심하지 못할 다른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겪었던 환자분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오셨는데 신경과로 가셔서 MRI를 찍어보니까 뇌에 혹이 발견이 됐고 그 혹이 뇌에서 생긴 게 아니라 폐암이 생겼는데 폐암에서 떨어져 나온 암세포로 진단이 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도 폐암의 증상일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셔서 MRI를 찍다가 MRI에서 뼈 골절이 아니라 MRI에서 신경을 누르는 혹이 발견이 돼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폐암의 척추 전이로 발견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옆구리가 아프거나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이게 폐암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증상을 오래 묵혀놓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아주 광범위하네요. 머리도 아프고 목도 네. 쉬고 네. 참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폐암이라는 것이. 네. 자, 그러면 이상영 씨, 소문에 흡연자가 담배를 끊으면 이전에 손상되었던 폐가 자연적으로 치료된다고 하는데 이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마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같으신데요. 네네. 네. 흡연자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네. 일단은 이제 담배를 피셨을 때 폐 손상이 오시는 것은 맞는데요. 네. 그 담배를 끊으면은 폐 손상이 이미 생긴 폐 손상이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담배를 끊고 10년 후에 오셔도 그동안 담배를 피셨던 흔적이 이제 이게 폐기종이라고 하는데 네. CT상에서 다 관찰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호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담배를 계속 피시면 그 폐기종이 나빠지면서 호흡곤란이 오시게 되고 숨이 차기 시작을 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은 폐암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담배를 끊었을 때 폐 손상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정상폐로 되돌아가지는 않지만 담배를 끊는 것은 확실히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나서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폐암의 위험이 담배를 안 핀 사람이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네.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거 지금 끊어봤자 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지금이라도 끊으면 폐암의 위험성은 분명히 떨어진다. 줄어든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시는 걸 보니 이 폐암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 올려주시죠. 이렇게 지금 이승현 교수님께서 더 상세히 여러분과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폐암에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아무 증상이 없다가 검진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생겨서 오시는 분,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불편해서 오셔서 검사를 해봤다가 폐 이상이 발견돼서 오시는 분,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엑스레이에서 먼저 검사를 의심이 되는 병변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이게 암인지 아닌지 CT를 찍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왼쪽은 이제 환자분의 1년 전 폐인데 내원 당시 이제 건강검진을 했을 때인데요. 우연히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이렇게 1년 전과 다른 빨간색 화살표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뭔가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폐암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해서 CT를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폐암이 의심되는 이런 병변이 있어서 조직 검사까지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고 좀 의심스러우면 CT를 찍는다. 네, 맞습니다. 네. 지종환 씨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암과 전자담배의 연기가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요? 주위에 전자담배 흡연자가 많아서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어요. 네, 이것도 이제 좋은 질문이고요. 요즘에 전자담배 피우는 분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이런 많으시죠.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담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니코틴을 함유한 액체를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피우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가 있는데 뭐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계 카트리지에다가 담배를 꽂아가지고 피우는 그런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가열식 전자담배라고도 하고요. 그런 두 타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그 여러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예상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전자담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데이터가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네네, 이렇게 전자담배가 결론적으로 건강에 덜 해롭다는 증거는 없고요. 이렇게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관련형 전자담배 유해성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 중에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 담배와 유사하다. 똑같은 수준이다. 그다음에 타르라는 검댕이라고 하는데 타르라는 함량은 일반 담배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발암 물질이 가장 중요한데 벤조필엔, 벤젠 등 발암 물질도 이미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형 전자담배 없이 이 니코틴이 흡연을, 담배를 못 끊는 중독성의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니코틴 때문에 전자담배 역시 중독성이 있다. 두 번째는 발암물질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의 뭐 같은 수준으로 위험한 것 같네요. 네, 일반 맞습니다. 담배랑.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식약처에서 조사한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당사자분도 위험하지만 옆에서 그 연계를 맡고 있는 주변 분들도 간접 흡연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경우도 이런 유해 물질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도 끊으셔야 전자담배조차 끊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장단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흡연 등의 원인을 제외한다면 유의할 거나 가장 큰 다른 요인은 무엇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제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긴 한데 흡연 이외의 다른 이제 폐암의 원인들을 저희가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심할 수 있는 네. 원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서 폐암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 라돈이 폐암의 유발 물질이다 했을 때 라돈이 내가 생활하는 공간, 집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조금씩은 있게 되는데 그 라돈이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도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폐암의 고위험군, 내가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네. 내가 일하는 직장에 오래된 건물이어서 천장에 성면제로 되어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옛날에 어떤 살았던 집이 어떤 뭐 라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다든지 그런 네.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면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나라에서 권고하는 분들은 이제 검진해주는 대상은 흡연자 위주로 검진해주고 있는데 네. 그러한 폐암이 우려되는 분들은 엑스레이나 어떤 저설량 흉부 CT 같은 걸 찍어서 조기에 검진을 네. 받으시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서 폐암의 진단 엑스레이나 CT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자세히 검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조직 검사나 이런 것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폐암의 진단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네, 맞습니다. 얘기해 조직 주시죠.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조직 검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에 무슨 이상이 있다 그러면 위 내시경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를, 기관지를 또 검사하는 내시경이 있는데 그걸 기관지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인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환자 사진처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시면 환자 머리 쪽으로 이렇게 의사가 서서 내시경을 코나 입을 통해서 이제 기관지 쪽으로 이제 진입을 시켜가지고요. 네. 이렇게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관지를 관찰을 하고요. 아, 기관지 내시경도 네, 있군요. 맞습니다. 네. 예, 기관지 내시경으로 이제 많은 폐암을 네. 진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왼쪽에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사진은 정상인의 깨끗한 기관지입니다. 네. 보시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오른쪽 기관지 보시면 이렇게 하얀 기관지 안에 덩어리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거가 이제 바로 기관지에서 생긴 폐암이 되겠고요. 이분도 이 조직 검사를 해서 폐암으로 진단된 그런 환자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암이 있는데 이렇게 이상이 있는데 기관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말초 폐병변이라고 하는데 네. 폐 말초에 있으면 이렇게 기관지 내시경으로 들어가도 안 내시경상에서 보이군요. 안 보일 수가 네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피부를 통해서 긴 바늘을 폐 쪽까지 진입을 시켜가지고 바늘로 찔러서 조직을 흡인하는 네.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를 말 그대로 피부 경유 바늘 생검이다. 바늘 영어로는 생검. PC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폐암을 조직 검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 검사까지 마치면은 다 끝나나요? 아니면 또 다른 MRI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폐암이 이제 조직 검사상으로 진단이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기수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기수를 알아야지만 치료 방법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영어로는 페트라고 하는데 페트, 요거를 네. 페트를 찍어서 혹시라도 암이 폐에만 있는지 폐 이외에 다른 장기, 간이나 장이나 뼈나 이런 쪽에 전이가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네. 또 머리에도 폐암이 머리로 뇌전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뇌전이를 하는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MRI라는 걸 찍습니다. 머리 MRI를 찍는데
CT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MRI를 꼭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뼈 전이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페트라는 검사도 뼈 전이를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뼈 스캔이라는 검사도 뼈 전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뼈 스캔이라는 검사도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고 뼈 스캔은 그러면은 네. 뭘로 하나요? 뼈 스캔은 이제 뼈에 들어가는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사를 맞은 다음에요. 네. 그 주사 맞은 다음에 몇 시간 후에 전신 뼈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로요? 예, 엑스레이로 찍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진을 거기서 암이 있으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처럼 까맣게 네. 사진에서 다른 부위보다 까맣게 나오는데 이런 까만 부위가 있으면 여기 암세포가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독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폐암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분 섬쥐라는 분이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비흡연자들이 그 물담배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새 젊은 세대층에서 물담배, 후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비흡연자도 가볍게 생각하고 연기를 마시는데요. 혹시 물담배 성분이나 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물담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까지는 아직은 없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담배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액상형 네. 전자담배는 그 안에 니코틴을 함유한 여러 가지 이제 화학물질과 또 좋은 향, 또 연기를 나게 하는 여러 가지 폴리에틸렌 같은 화학물질 네.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서 마치 이제 담배를 필 때 그 연기와 느낌을 살리는 그런 이제 기구가 되겠는데요. 그런 니코틴형 액상 전자담배 이런 거에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고열로 가열하기 때문에 유해 화학 성분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니코틴만 들어있으니까 발암물질도 없고 건강에 유해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액상형 전자담배도 들어있는 성분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고열로 가열하기 때문에 고열로 가열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 때문에 분명히 폐에는 안 좋은 괜찮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담배자가 붙은 건 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교수님과 함께 폐암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궁금하신 점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아니면 유튜브 랜선 건강교실 검색하시면 지금 채팅창에 또 올라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조금 전에 폐암의 진단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폐암의 그 1기, 2기, 3기, 4기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폐암 이제 진단받으시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저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가족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도대체 기수가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기는 이제 폐에만 병변이 있고 임파선이고 다른 장기 전이고 전혀 없는 경우 네.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그런 경우를 1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폐에 있고 임파선을 검사해봤더니 폐에 가까운 쪽, 폐 문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암이 있으면 폐에 가까운 쪽 임파선까지만 전이가 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2기라고 2기. 합니다. 네. 근데 또 임파선이 양성이긴 양성인데 이 폐에서 먼 쪽,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암이 있는데 임파선은 왼쪽 폐에 있다. 네. 그럼 폐에서 먼 쪽이죠. 네. 이런 경우까지 이런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는 이제 3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4기가 뭐냐면 4기는 임파선뿐만 아니라 뼈나 간이나 뇌와 같은 다른 장기에까지 암세포가 가 있는 경우, 즉 전이라고 하죠. 이 전이가 있는 경우는 4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물론 4기겠습니다만 어느 기까지가 치료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발달이 돼서 일단 완치는 1, 2하고 3A기까지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다행입니다. 완치하고 나서 재발률이 문제긴 한데요. 네. 그리고 사기 폐암도 요즘에 이제 항암 치료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또 좋은 약으로 치료만 한다면 또 5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완치가 가능한 암은 아니지만 5년 이상 길게 장기 생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기 폐암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가운데 혹시 폐암을 지금 앓고 계시거나 또는 걱정하시는 분들은 또 다 1기부터 4기까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의 종류도 다양하겠죠,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위암이면 위암, 간암이면 간암 이렇게 뭐 암이 있으면 거기에 종류가 하나씩만 있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요. 폐암은 이제 종류가 몇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폐암 환자분이 있으셨다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세포의 크기에 따라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 폐암. 네. 소세포암은 작은 세포란 뜻이거든요. 세포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또 다시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것은 편평세포암, 폐선암 이런 걸로 또 나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크게 폐암의 종류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소세포암, 선암, 편평세포암. 네. 이렇게 아주 드물지만 대세포암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의 대부분 85% 정도를 차지하고요. 소세포 폐암이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암이 뭐냐 그러면은 선암. 폐선암이 가장 흔해서 전체 폐암의 한 절반 정도는 폐선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는 각 암 종류마다 성격이 다르고 네. 증식하는 속도가 다르고 치료 약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 네. 지금 하령 씨 폐암 치료 중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 그쪽으로 암이 전이된 것인가요? 큰 차도가 없는 건가요? 최근 몸도 조금 노란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적 치료제가 공정한 마법의 치료제라고 하는데 그것에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3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셨어요. 예. 폐암 환자분께서 직접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제 폐암 치료 중에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면 대부분 이제 암 전이를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암 전이를 의심을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예를 들어서 폐에 물이 찼다든지 네. 거기에 그냥 폐암과 상관없이 폐렴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폐암과 전혀 또 상관없는 대상포진 이런 때도 이제 옆구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폐암 전이가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이외의 다른 병도 의심을 꼭 해봐야 된다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표적 치료제를 받고 계신 것 같긴 한데 폐암 3기일 때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폐암 3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하지 말라고 이제 항암 치료를 추가로 받는 방법, 네.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받는 방법, 네. 아니면 수술을 아예 하지 않고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같이 받는 방법, 이걸 항암화학 동시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약물로만 치료하는 방법, 먹는 항암제라든지 네. 항암주사라든지 이런 걸로만 치료하는 방법,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3기라도 3기 A가 있고 3기 B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고 또 환자분이 어떤 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지, 암마다 돌연변이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암이 갖고 있는 돌연변이를 찾아서 네. 그 돌연변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표적 치료가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세세하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치료는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하령 씨께 좋은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침 교수님께서 이제 폐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연결해서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폐암은 이제 크게 수술적 방법이 있고요, 방사선 치료가 있고 전신 약물 치료, 우리가 항암 치료라고 하는 그런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수술은 말 그대로 암이 있는 병변을 폐를 잘라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방사선 치료는 그 병변, 그러니까 암이 있는 부분에 고에너지 X선을 쬐가지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네. 전신 약물 치료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항암 치료인데 약물을 주사로 투여해서 또는 먹는 약을 써가지고 암세포가 증식하지 않도록 암세포를 또 사멸시키는 그러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네. 폐암 치료할 때 이 중에서 어떤 환자는 수술만 하고 어떤 환자는 항암 치료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환자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나중에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수술 안 하고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완치를 우리가 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햇님 경우 폐암의 1기의 경우인데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죠. 아마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방사선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방사선 치료 중에서 수술을 대신하는 방사선 치료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방사선 치료를 한다 그러면 병변 부위에 방사선을 뭐 30번 정도 나누어서 쬐서 암세포를 천천히 이제 죽이는 그런 치료를 했는데, 방사선 치료는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한 번 내지 두 번을 쬐어가지고요. 네. 그 암을 아예 수술처럼 없애버리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많은 대학병원에서,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방사선 수술을 아주 액티브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수술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뭐 기저질환이나 폐기능이 안 좋아서 아니면 환자분이 수술을 거부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햇님께 답변도 완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완치의 기준은 5년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방사선 1기라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랑 수술하는 경우랑 완치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충분한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폐암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방사선 치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모든 암은 이제 수술 초기에는 수술로 치료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폐암도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폐암 수술 받는다 그러면은 갈비와 갈비 사이에 큰 뭐 10cm 이상의 절개를 넣어서 갈비뼈를 벌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개흉 수술이라는 걸 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제 복강경처럼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관을 넣어서 흉곽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에서처럼 환자 옆구리에 관을 한 2-3개 넣어가지고 거기서 암이랑 임파선 같은 걸 절제를 해서 네. 끌고 나오는 그런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흉곽경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 수술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폐암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 폐암만 딱 절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암세포들이 폐암 주변에, 종양 주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 암이 있는 병변보다 훨씬 크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옆절제술. 그러니까 오른쪽 폐는 3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네. 왼쪽 폐는 2개의 덩어리로 있는데 그걸 각각 옆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폐의 위에, 이건 좌상엽이라고 하는데, 좌상엽에 혹이 있다 그러면은 왼쪽 폐의 좌상엽을 전체를 절제를 해버리면 재발률이 훨씬 적겠죠. 네. 그래서 옆절제술을 가장 많이 하고요. 만약에 폐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 왼쪽 폐의 절반을 절제해버리면 폐기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조금 수술 부위를 축소시켜서 암과 주변의 조직 일부만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부분 절제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을 듣고 섬주희라는 분께서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하셨는데, 5년 동안은 내원하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얼마나 자주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보통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첫 1년 동안은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CT를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네, 그 다음에 2년째부터는 인터벌을 좀 늘려가지고 6개월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네. 마다 한 번씩 CT를 찍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기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1기나 2기나 3기 폐암으로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1기 폐암보다는 3기 폐암의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네. 3기 폐암의 경우는 조금 더 검사 간격을 촘촘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석 달에 한 번이나 넉 달에 한 번씩 그렇게 CT를 찍어 봐야지 재발을 하더라도 빨리 진단을 조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수에 따라서 CT 또는 병원에 내원해야 되는 횟수는 달라진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 상세한 답변 섬주희 씨께 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수술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선 치료 방사선 잠깐 치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사선 치료라는 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 암 병변에 폐면 폐, 뭐 뼈면 뼈,
아니면 전이가 된 그 부위에 방사선을 쬐가지고 종양을 죽여서 없애는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치료용 그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찍을 때 나오는 그 엑스레이와 같은 네. 종류인데 그래도 치료용 엑스레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치료용 엑스레이를 암세포에 쪼이게 되면은 암세포가 분열을 하다가 그 분열이 정지가 되고 암세포가 사멸을 하거든요. 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방사선 치료의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엑스선 말고 뭐 양성자 치료, 뭐 중입자 치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일부 병원에서 요즘에 방사선 치료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방사선 수술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그쪽 분야가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술과 관련해서 얘기를 다 해주셨나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에 항암 다음에 치료에 약. 대해서 네, 네.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주변에 암 환자분들 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항암 주사로 맞는 약제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항암 주사는 네, 네. 항암제는 항암 주사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이 되어서 크게 항암제는 폐암을 떠나서 모든 항암제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일반인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항암제, 네. 세포독성 항암제. 쉽게 말해서 주사 맞으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미식거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뭐 토하고 네. 이런 이제 전통적인 항암제를 세포독성 항암제다. 세포 독성 항암제.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가서 정상세포는 약간 손상을 입히지만 암세포는 더 많이 손상을 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겠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약의 특성 때문에 정상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네. 구역감, 구토, 그다음에 뭐 백혈구수치도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어쩔 수 없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약제의 부작용을 이제 줄이고 또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신약들이 두 가지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앞서 질문에도 나왔지만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먹는 항암제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특정 돌연변이가 있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치료한다 해서 표적 항암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의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훨씬 적은 게 특징이고요. 네. 그 다음에 먹는 약이기 때문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상당히 집에서 편리하네요. 한 번 내지 네. 두 번만 어. 드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네.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약은 혹시 보험 처리가 됩니까? 네, 대부분의 약제는 보험이 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약제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제 보험이 안 되는 약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표적 항암제를 모든 암에 대해서 모든 폐암 환자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암 중에서도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 폐암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돌연변이가 있어야지만 얘가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돌연변이가 있는 암에서는 표적 항암제를 쓸 수가 있다. 네. 표적 항암제 종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암을 진료하시는 주치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여러 일반인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 예, 가장 네. 최근에 나온 항암제고 이걸 3세대 항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1세대 일반 세포독성 항암제, 2세대 표적 항암제 이렇게 하는데 이 항암제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약들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 면역 항암제는 그렇지 않고 이 약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약이 들어가서 암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서 그 암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면역만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듯이 부작용도 적겠네요. 일반 항암제보다는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약들이 상당히 많네요. 네. 네, 하룡 씨 조금 전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표적 치료제 지오트립을 복용 중인데 자몽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귤은 괜찮은가요? 그리고 혹시 지오트립 복용 중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네, 지오트립도 유명한 표적 항암제 중에 하나고요. 표적 항암제 중에 이제 자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들으셨는데 이 자몽에는 항암제 분해를 억제시키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 효소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몽을 지오트립이랑 드실 때 같이 드시게 되면
자몽에는 효소가 지오트리 분해를 막게 되고 약효는 떨어지고 약제 부작용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지오트리를 드시는 분들한테 자몽을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청귤에도 자몽과 비슷한 그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드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오트리 드시는 분들한테 뭐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받을 때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궁금하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네.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항암 치료할 때 특별히 좋다, 먹으면 좋다라고 알려진 음식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모든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해서 내 면역력, 기본 체력을 잘 유지를 해야지만 이게 암세포가 들어가서 정상세포가 손상을 받아도 잘 회복이 되고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서 또 적절한 운동을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교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로 미루고 일단 지금 수술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수술 후의 주의사항 같은 거 그리고 또 항암 치료 시 주의사항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방송 듣는 분 중에서도 뭐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네. 수술 수술 후에 뭘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재발하지 않을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암 수술이든 어떤 수술이든 수술을 하고 나서 운동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함으로써 몸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요. 특히 폐암 수술을 하신 분들은 폐를 잘라냈기 때문에 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주변에 있는 정상 폐 기능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고 빨리 폐 기능 향상시키는 데 도움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폐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또 운동도 너무 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혹시? 네, 이제 과한 운동, 격한 운동은 뭐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그런 운동은 지양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유산소 운동, 가벼운 조깅이나 네.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 후에 이제 상처가 유착이 돼가지고 통증이나 이런 불편감들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쪽, 그 팔 쪽, 수술한 쪽 팔이나 어깨 그쪽을 좀 스트레칭을 시켜서 유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운동을 해서 저처럼 이제 한쪽을 어깨를 들어서 반대쪽 귀를 잡거나 깍지 껴서 머리에 손 얹거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수술한 쪽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또 수술 부위에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하겠고요. 또 수술 전에 복용하였던 호흡기 약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기저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폐암이 잘 생기는데 기저호흡기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폐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호흡기 질환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먹던 약이 있으면 잘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암이 재발하는 것을 빨리 잡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주치 교수님이 오시라는 날짜에 꼬박꼬박 오셔가지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항암 치료 받으실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항암 치료마다 이제 항암 치료 종류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작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드시는 아니면 가족분들이 드시는 항암제의 부작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전통적인 항암제, 항암주사라고 했던 거는 머리카락이 좀 빠질 수 있고 입맛이 떨어지고 네. 미식거리고 어떤 뭐 백혈구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앞서 지오트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표적 항암제거든요. 네. 표적 항암제 드시는 분들은 일반 앞서 나왔던 항암제와 전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피부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고 네. 입안이 헐어가지고 맵고 짠 음식 먹었을 때 따끔거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손발톱 주변에 연한 살이 있는데 그 살들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설사를 막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거는 주치 교수님이 반드시 설명을 해주실 텐데 가족분들도 이런 이제 부작용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또 요즘에 새로 나온 그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는데 면역 항암제도 특별한 이 면역 항암제 고유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발진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가장 흔한 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 이거는 본인이 느끼는 게 아니라 피 검사를 해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예약이 잡힌 날에
꼬박꼬박 가셔가지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특히나 이제 항암 치료하다가 자주 묻는 질문들이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나 홍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민간요법 하면 안 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이 또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아직까지 항암 치료 중에서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요법을 하시고 싶으시면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폐암은 그러면 조기 진단이 가능할까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이제 흡연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흡연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폐암의 고위험군이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폐암의 조기 진단 방법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흉부 CT입니다. 흉부 CT인데 일반 CT가 아니라요. 방사선이 조금 나오는 저설량 흉부 CT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폐암의 조기 진단법으로 여러 병원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폐암이 걱정이 돼서 오시면은 대부분 루틴으로 엑스레이도 찍지만 흉부 CT도 찍게 되는데요. 네, 흉부 CT. 예. 그 흉부 CT인데 저설량 흉부 CT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 73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개인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본인이 담배를 많이 피웠기 때문에 폐암이 걱정돼서 저한테 다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설량 흉부 CT라는 일반 폐암 검진 CT라고도 합니다. 찍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깨끗했는데 여기서 노란 동그라미로 친 이 부분에서 폐암이 발견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조기 폐암은 CT로밖에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폐암은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엑스레이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폐암 검진 CT를 찍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기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폐암 조기 진단이 이제 가능한데 그럼 이거를 본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를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폐암 검진이 2017년, 2019년 7월부터 국가 암 검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암 검진 국가 건강검진 받으실 때 설문지에다가 흡연 여부, 흡연량을 적어서 내시는데 거기에 현재 흡연자, 흡연량 얼마 이상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그게 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가지고요. 환자분들 개개인 댁으로 우편이 발송이 됩니다. 당신은 폐암의 고위험자니까 폐암 검진 CT를 받으세요 라고 통지를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그 통지서만 가져오시면 무료로 폐암 검진 CT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암 검진이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국가암 검진에 들어가 있다. 만약에 나도 이렇게 흡연자고 폐암이 걱정되는데 통지를 못 받았다 하시면 폐암 검진 CT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조금 그러니까 큰 병원, 종합병원급에 가시면은 다 폐암 검진 CT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가서 10만 원 안쪽으로 간단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고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가보시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아쉽게도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얘기를 종합해서 그러면 폐암을 어떻게 예방을 할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폐암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담배이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담배를 끊으면 내가 지금 뭐 30평생, 40평생 담배를 피워왔는데 지금 담배를 끊어서 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학적 연구를 보시면 담배를 끊는 그 순간부터 폐암 발생률은 유의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정도가 지나면 담배를 안 핀 분들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폐암 발생률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담배를 뭐 계속 피고 계시거나 그래도 내가 담배를 30년 이상 피웠다. 그러시면 폐암에 이미 이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는 폐암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 검진 CT를 찍도록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찍는 주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찍어보셔야 되고요. 또 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폐암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더더욱 찍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대부분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엑스레이가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네, 엑스레이가 폐암 초기를 놓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찍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을 정성이 없으시다 그러면 엑스레이, 2년에 해주는 나라에서 해주는 엑스레이라도 주기적으로 받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폐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시간이 좀 짧은 게 아쉽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언제 한번 더 기회를 마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이승현 교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폐암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또 답을 못 해드린 분들도 좀 아쉽습니다만 다음 기회로 한번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한 봄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